안녕하세요. 돈을 공부하는 남자 수페TV의 수페입니다. 요즘 실시간 정보는 넘쳐나지만 그게 우리에게 좋을까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도 유튜버지만 자극적인 소재는 오히려 해가 될 때가 많죠. 그래서 내 스스로 판단하는 법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한 달 넘게 준비했습니다. 매일 뉴스를 찾아다닐 필요 없도록 비싼 강의나 리딩방 같은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주변 사람들의 말에 흔들리지 않도록 진짜 미국 주식 방법을 영상에 담았습니다. 내 주식만 안 오르는 이유, 팔란티어 같은 성장주 지금 투자해도 되는지, 반도체 사이클이 봄인지 겨울인지, ETF는 어떤 순서로 쌓아가야 되는지, 배당 현금 환전은 어떠한 룰로 만들어지는지, 마지막엔 세금 포인트까지 잡아봤습니다. 영상이 끝나면 뭘 사고 팔지가 아니라 어떻게 판단할지가 명확해질 겁니다. 시작 전에 이런 영상을 계속 받아보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따뜻한 댓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저를 행복하게 합니다. 감사합니다. 구독자분들도 이런 경험 있으실 건데요. S&P 500은 오르는데 내 계좌는 제자리다. 좋은 종목을 샀는데 수익이 안 난다. 이게 종목이 문제일까요? 대부분은 종목이 아니라 내 습관에서 터지게 됩니다. 오늘은 평균 수익률의 함정, 그리고 내 계좌 수익률이 망가지는 패턴 3가지를 딱 잡아보겠습니다. 지금부터 정보가 아니라 점검입니다. 여러분 계좌에 이게 있는지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오를 때 사고 떨어질 때 파는 건데요. 이게 제일 흔하죠. 상승장에서는 뉴스도 좋고 차트도 예뻐 보이죠. 그때 마음이 급해집니다. 나만 수익을 못 내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하고, 그래서 한 번에 크게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조정이 오면 내가 산 가격이 고점이었던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때 우리는 흔들리는데요. 결국 손절하거나 물려서 오래 강제 장투를 하게 됩니다. 나는 아닌데 하실 것 같아서 실제로 어디서 매수가 많았는지 보겠습니다. 최근 1년간의 나스닥 차트를 가지고 왔습니다. 4월에 큰 조정이 있었고 11월에 최고점을 찍었죠. 4월과 11월 주간 순매수 추이를 보면 11월이 압도적으로 높죠. 2.8조 원이나 됩니다. 이 말은 4월보다 2배 이상 많았다는 이야기인데요. 심지어 5월과 6월에는 순매도로 돌아섰습니다. 정리해보면 4월에 100만원 사서 5월에 20% 수익 내고 팔았는데 계속 올라서 너무 배가 아픈 나머지 11월에 200만원을 매수한 겁니다. 이때부터는 10%만 하락해도 내 자산은 마이너스로 전환되는 건데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현명한 투자는 이 상황과 반대로 움직일 텐데요. 상승장에서 용기를 내는 게 아니라 하락장에서 용기를 내고 상승장에서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지금도 상승장인데요. 인내를 장착하는 방법을 말씀드려 볼게요. 차트를 보면 곧 하락할 것 같아서 매도 버튼에 자꾸 손이 가죠. 이때 마음을 다잡고 20일 이동평균선을 봅니다. 왼쪽처럼 추세가 살아있으면 계속 들고 가고, 오른쪽처럼 추세가 꺾이면 정리합니다. 보통 왼쪽 같은 경우는 지수 투자할 때 나오는 패턴이고요. 오른쪽은 기업에 직접 투자했을 때 이슈가 발생됐을 때 나오는 패턴입니다. 이게 굴곡인지 아니면 꺾이고 내려가는 건지 애매할 때가 있죠. 그럴 때는 50일선과 200일선 이거를 함께 보면 되는데, 이걸 데드크로스라고 합니다. 조심해야 될 타이밍이고요. 보통의 경우 왼쪽처럼 흘러가기 때문에 S&P 500과 같은 지수 투자는 20일 이동평균선 밑으로 내려오면 오히려 매수의 기회가 됩니다. 두 번째, 이건 정말 무서운 건데요. 평균 수익률의 착시입니다. 예를 들어 보면 5개의 종목을 샀는데 그 중에 하나가 60% 됐다. 계좌를 보면서 나쁘지 않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평균을 내보면 본전이죠. 심지어 D라는 종목의 비중이 작다면 이 계좌는 마이너스입니다. 큰 수익 하나가 평균을 가려버린 건데요. 이때 우리는 만회해보겠다고 이상한 결정을 합니다. 예쁘게 꽃이 핀 수익난 종목에 물을 줘도 모자른데 누구보다 빠르게 팔아치우고요. 손실난 종목은 언젠가 오르겠지 하면서 물을 주기 시작합니다. 결국 계좌에 뭐가 남냐면 약한 종목만 남게 되는데요. 이걸 막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계좌를 평균으로 보지 말고 승률이랑 종목의 상태로 봐야 됩니다. 체크하는 방법을 하나 알려드리면, 내 계좌에서 52주 신고가를 찍고 있는 종목이 몇 개인지, 반대로 신저가를 찍고 있는 종목은 몇 개인지 세어보는 겁니다. 그리고 수익난 종목을 파는 게 아니라 상대적으로 강한 종목을 남기고 약한 종목을 정리하는 구조로 만들어 갑니다. 이게 리밸런싱의 본질이고 변동성이 클 때 점검하는 게 좋습니다.
세 번째는 매매를 너무 자주 한다는 겁니다. 통계 자료를 보면 2년에 한 번 정도 종목을 교체하면 지수 수익률보다 마이너스 1% 저조하다고 합니다. 6개월에 한 번 종목을 교체하면 마이너스 5%고 두 달에 한 번 종목을 교체하면 마이너스 10%입니다. S&P 500이 10% 수익률이면 두 달에 한 번씩 종목을 교체했다. 그러면 본전이란 이야기입니다. 즉 자주 매매할수록 수익률이 더 안 좋을 가능성이 높다는 건데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공부 많이 해서 단타가 아니라 스윙이에요 라고 말이죠. 그런데 실제로 계좌를 보면 결정이 너무 자주 바뀌죠. 뉴스 한번 나오면 바뀌고 하루 빠지면 바뀌고 유튜브 보고 또 바뀌게 됩니다. 이렇게 투자하면 수익률이 과연 좋을까요? 2025년 해외 주식 계좌 수익률을 보면 절반이 손실이라고 하는데요. 너무 충격적이죠. 심지어 레버리지 같은 파생상품 투자는 5년 내내 마이너스입니다. 파생상품은 거래를 더 많이 하기 때문에 손실날 확률도 더 올라가는 거죠. 문제는 이거죠. 좋은 종목이든 좋은 ETF든 수익이 나는 구간은 기다림에서 나오는 건데 그 기다림을 매번 끊어버리는 겁니다. 특히 성장주는 올라갈 때 단기간에 크게 가지만 그 전에 조정이 여러 번 오죠. 그 조정을 못 버티면 결국 올라가는 구간을 못 먹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만 강하게 권장드리고 싶은데요. 매수 버튼을 누르기 전에 딱 한 문장만 써보는 겁니다. 나는 이걸 왜 샀나? 그리고 조건 하나를 더 더해보면 어떤 상황이면 줄일 것인가입니다. 이 두 문장을 적어두면 매매가 줄고 계좌는 안정적이게 됩니다. 내 계좌 수익률을 망치는 패턴 3가지를 정리해 볼게요. 첫 번째는 오를 때 몰빵하는 습관을 버리는 건데요. 20일 이동평균선을 보면서 적립식으로 투자합니다. 두 번째는 평균 수익률 착시는 52주 신고가 신저가를 점검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계좌를 너무 자주 만지지 말고 매수 이유 한 문장, 줄일 조건 한 문장을 써보는 겁니다. 이 3개만 잡아도 종목을 잘 고르는 사람이 아니라 수익 나는 구조를 운영하는 사람이 됩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요즘 가장 핫한 종목이라면 팔란티어가 아닐까 싶은데요. 미국의 안보를 넘어서 각종 산업에서 큰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팔란티어 지금 들어가도 될까요? 뉴스를 보면 너무 비싸다는 이야기가 많죠. 현재 PE 레시오를 보면 400이 넘습니다. 즉 지금의 시가총액만큼 이익이 나려면 415년이나 걸린다는 이야기인데요. 과연 그럴까요? 자세히 파헤쳐 보겠습니다. 우선 팔란티어의 매출 성장률을 보면 드라마틱하죠. 2023년도에 17% 성장했는데 2024년, 2025년 갈수록 성장성이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3년도 안 돼서 매출이 2배 가까이 증가한 건데요. 이런 추세라면 2년 뒤에 PE 레시오는 400이 아니라 200으로 내려오게 되고요. 이익 개선이 더 크다면 그 숫자는 더 내려가게 됩니다. 현재 주가는 미래의 실적과 전망 그리고 꿈을 먹고 자란 숫자인데요. 이래서 함부로 비싸다고 판단할 수 없는 겁니다. 팔란티어에 투자하려면 그 회사의 비전이 무엇인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알아야겠죠. 팔란티어는 어떻게 돈을 벌고 있는지 보겠습니다. 팔란티어의 큰 행사 중에 하나가 AI 피콘인데요. 고객사의 사례를 볼 수 있습니다. 최근 사례 3개를 보면 첫 번째 고객사는 아메리칸 항공입니다. 예전에 항공기 운항 스케줄을 엑셀과 이메일로 관리했었는데요. 그때 항공기 지연 15분 하나가 조종사, 승무원, 공항 슬롯까지 연쇄 충돌을 일으켰습니다. 팔란티어는 이 복잡한 구조를 온톨로지로 하나의 시스템으로 만들었고요. 그 결과 작은 변수도 사전에 시뮬레이션하고 전사적으로 의사결정 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회사는 수천만 달러의 규모의 비용을 절감하고 효율 개선을 만들어냈고요. 이게 팔란티어가 말하는 데이터가 돈이 되는 순간입니다. 두 번째 고객사는 헬스케어 기업 노바티스인데요. 신약 개발 하나 하는데 평균 12년, 수조 원이 드는데요. 노바티스는 팔란티어와 함께 후보 탐색부터 임상까지 전 데이터를 통합했습니다. 그 결과 2주 정도 걸리던 환자 선정이 즉시 처리가 됐고 용량 측정은 1주에서 2시간으로 단축됐습니다. 시간과 실패 확률을 동시에 줄였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고객사는 일본 제조기업 후지츠입니다. 팔란티어로 제조, 수요 예측, 생산을 하나로 묶은 3D 공급망을 만들었고요. 불과 2개월 만에 300개 단위의 수요 예측이 자동화됐습니다. 인력은 50% 감축했고 연간 비용도 크게 절감했습니다. 특히 지진 같은 위기 대응이 일주일에서 하루로 단축됐고요. 지금 3곳의 사례를 봤더니 항공사, 헬스케어, 제조업 다양하죠. 팔란티어는 국가와 산업을 가리지 않고 모든 곳에서 활용되고 있습니다. 팔란티어가 어떤 회사인지 알았으니까 이제 숫자를 봐야겠죠. 그런데 재무제표를 보면 갑자기 머리가 아파옵니다. 너무 많은 숫자와 어려운 용어들이 나오는데요.
수많은 숫자 중에서 하나만 봐야 된다면 저는 언레버드 프리캐시 플로우를 봅니다. 한국말로 번역하면 잉여 현금 흐름과 비슷한데요. 정확하게는 부채까지 제거된 잉여 현금 흐름입니다. 이것을 봐야 하는 이유는 팔란티어는 아직 이익으로 신뢰를 얻은 회사는 아니죠. 그래서 현금을 잘 만들고 있는지 증명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 증거가 바로 이 숫자를 봐야 되는 거고요. 다행히 2023년부터 꾸준히 증가 추세입니다. 계속 성장하는지 지켜봐야 됩니다. 조금 더 확장해서 혁신, 성장, 배당 세 가지 분류로 나눠서 꼭 봐야 될 재무제표 한 개씩만 선정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혁신주는 앞에서 말씀드린 UFCF를 봐야 되고요. 성장주는 매출 성장률을 봐야 됩니다. 그리고 배당주는 레버드 캐시플로우를 봐야 되는데요. 배당은 약속이 아닌 결과가 중요하기 때문이죠. 이자와 채무 상황까지 고려된 캐시플로우를 봐야 됩니다. 오늘은 고기 잡는 방법을 말씀드릴 거니까 실제로 어디서 보는지 이야기 들어볼게요. 네이버에 시킹 알파를 검색하고 들어가면요. 이런 화면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여기에 우리가 검색하고 싶은 티커를 입력하면 되는데요. 팔란티어는 PLTR이죠. 검색한 다음에 파이낸셜을 입력하면 밑에 파이낸셜 재무제표가 나오게 됩니다. 여기 다양한 정보가 있는데 우선 매출도 볼 수가 있고요. 밑으로 내려가면 이익이라든지 영업이익 이런 것도 모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 순이익을 체크해 봤고요. 지금 연도별로 체크해 놨기 때문에 24, 23, 22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어 있고 에비타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캐시플로우는 여기 없고 뒤에 보면 캐시플로우라는 탭이 있죠. 그걸 누르면 나오게 되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은 맨 밑에 있습니다. 그래서 맨 밑에까지 내린 다음에 우리가 원하는 캐시플로우가 어디 있는지 UFCF가 여기 있고 그리고 그 바로 밑에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숫자로도 볼 수 있지만 옆에 이 그래프를 눌러보면 그 확대돼서 지금 올라가는 추세인지 내려가는 추세인지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내가 투자하고 있는 기업을 직접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S&P 500의 PE 레시오를 보면 모두 너무 빨간색이죠. 과거값을 반영하면 이런데요. 미래 전망치를 반영하면 다시 톤이 다운되게 됩니다. 엔비디아가 45에서 24로 내려가고 팔란티어는 415에서 179로 줄어들게 됩니다. 미래의 가치가 높을수록 이 숫자는 더 드라마틱하게 내려가는데요. 성장주에 투자한다면 포워드 PE 레시오를 참고해야 됩니다. 지금까지 개별 기업을 봤다면 이제 큰돈이 움직이는 섹터 사이클로 시야를 넓혀볼 건데요. 대표적인 사이클은 반도체가 있습니다. 최근 기사를 보면 슈퍼 사이클이 올 것 같은 분위기죠. 지금 위치는 어디인지, 사이클이 있다면 언제 팔아야 되는지 자세히 파헤쳐 보겠습니다. 반도체는 항상 호황과 불황이 반복되는 사이클 산업인데요. 수요가 늘면 투자가 몰리고 공급이 과잉되면 가격이 무너집니다. 중요한 건 타이밍이 아니라 지금 사이클의 위치를 읽는 거죠. 전체 판을 보고 현 위치를 특정해 보겠습니다. 반도체 사이클은 크게 4가지 흐름으로 진행되는데요. 처음에는 당연히 수요가 증가하겠죠. 반도체가 들어가는 제품으로는 데이터 센터, 자동차, 로봇, 스마트폰 등이 있습니다. 수요가 증가하면 자연스럽게 설비를 늘리고 공급이 증가하게 되는데요. 공급이 늘어나면 안타깝게도 재고가 쌓이고 가격이 하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실적이 악화되겠죠. 이때가 반도체 사이클 끝자락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불황이 끝나면 다시 1단계부터 시작됩니다.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 진입하기 좋은 시점은 재고가 줄고 신규 주문이 증가하는 시점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그렇게 투자하면 큰 코 다칠 수 있습니다. 주식은 먼저 움직이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는 거죠. 그럼 우리는 무엇을 보고 움직여야 될까요? 그건 바로 제조업 PMI 지수입니다. 반도체 사이클을 간접적으로 표현해주는 지표인데요. 최근 10년간의 움직임을 보면 사이클이 2번 돌았죠. 반도체 사이클이 보통 4에서 5년에 한 번 돕니다. 현 시점은 사이클 바닥에서 올라가는 추세가 만들어지고 있는데요. 보통 PMI 지수보다 주가가 먼저 반응하기 때문에 이미 주가는 어느 정도 올라와 있습니다. PMI 지수를 보고 투자하면 하락 추세가 끝났을 때부터 1에서 2년 정도 모아가는 게 가장 아름답습니다. 이번 반도체 사이클의 끝은 언제일까요? 기업별 반응을 살펴보면 답이 있습니다. 우선 최악의 상황을 먼저 보면 메모리 기업의 실적 악화와 파운드리 주문 감소가 있습니다. 이때는 뒤도 돌아보지 말고 도망가야겠죠. 그러다 찬바람이 불고 나면 봄이 찾아오는 시기는 설계 기업이 신제품을 만들 때입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캐펙스 투자가 언급되고 발주가 나가게 되는데요. 호황 국면을 향해서 달려가는 시점입니다. 마지막 단계는 파운드리 회사가 가동률이 올라가는 시점이죠. 지금은 어디쯤일까? 잘 생각해보면 회복은 진작에 지났고 호황 국면으로 향해 달려가는 중입니다. 이때 주가 상승이 크게 나오기 때문에 함부로 매도하면 포모가 세게 올 수 있겠죠. 호황은 6개월에서 2년 정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 언제가 될지 아직 알 수 없기 때문에 TSMC의 실적을 유심히 봐야 될 시기입니다. 반도체 분야별로 대표 기업을 나열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사이클 국면에 따라서 주인공이 바뀌기 때문에 반도체 사이클 속에서도 순환매가 이뤄지는데요. 이 중에서 독보적인 점유율을 갖고 있는 기업을 사이클에 맞춰 공부하시면 좋습니다. 개별 기업을 공부하기 어렵거나 시간이 부족한 분들은 ETF로 접근하셔도 좋습니다. 전체 사이클을 보고 투자하는 거니까 전반적인 흐름을 파악하는 수준이면 되는데요. SOXX의 차트를 보면서 추세가 꺾이지 않았는지 확인하시면 됩니다. TSMC의 실적은 분기마다 나오니까요. 이걸 바로미터로 확인하시면 됩니다. 국내 절세 계좌로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 3개 ETF를 보면 됩니다. 반도체 전반에 투자하고 싶은 분은 타이거고요. 국내 반도체 기업을 많이 담고 싶다 하면 에이스, 엔비디아랑 TSMC의 비중을 크게 가져가고 싶다면 코덱스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반도체 사이클이 찾아올 때마다 기술 발전이 이뤄졌다는 겁니다. 얼마나 강력한 산업이 형성되느냐에 따라서 반도체 사이클의 규모가 달라집니다. 어느 때 약한 파도가 일어나고 또 어느 때는 정말 강력한 파도가 밀려오는데요. 지금은 AI 추론, 자율주행, 그리고 로봇까지 가세했습니다. 이번 사이클은 정말 클 것 같죠? 안전벨트를 꽉 매야 됩니다. 반도체 지금 봄인지 겨울인지 정리를 해보면 첫 번째로 현재 어떤 기술 혁신의 반도체가 사용되는지 점검했고, 두 번째는 제조업 PMI 지수가 바닥에서 올라오고 있는지를 확인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설비 투자와 파운드리 가동률이 올라가고 있음을 인지했죠. 지금은 봄을 지나서 여름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번 여름은 많이 더울 것 같죠? 바캉스를 준비해야겠습니다. 반도체 사이클을 보면서 ETF를 살짝 말씀드렸는데요. 반도체 ETF 말고 다양한 ETF가 많습니다. 그 말은 다양한 투자도 가능하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ETF 투자로 실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루한 투자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는데요. ETF 투자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지 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실패하는 ETF 패턴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배당을 많이 준다고 커버드콜 ETF를 접하고요. 배당을 많이 줘서 기분 좋게 들어갔는데 주가 하락으로 뭔가 찜찜한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원금 회복을 하고자 혁신과 테마 ETF에 손을 대기 시작하는데 변동성이 너무 심해서 얼마 못 버티고 빅테크로 넘어갑니다. 이것 또한 소음이 너무 많아서 조용한 시장지수로 넘어오게 되는데요. 이 과정은 3번의 고통과 실패를 겪어야 됩니다. 재미난 것은 이 패턴을 반대로 하면 3번의 성공을 겪게 되는데요. 시장지수를 투자하면서 계좌의 중심을 잡고 빅테크로 추가 수익을 만들고 커버드콜로 배당을 받은 다음에 혁신과 테마로 방향을 잡아갑니다. 나무의 뿌리가 중요하듯이 ETF도 지수가 중요합니다. 현재 기준으로 해외 주식 보유 현황을 보면 테슬라가 압도적인 1위고 2위는 엔비디아, 3위와 4위는 구글과 팔란티어입니다. 이 기업들 주가를 보면 변동성이 꽤 크지만 수익률도 대단하죠. 계좌 중심의 지수를 갖고 있다면 이런 빅테크도 함께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그런 3년, 5년 장기 투자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개별 기업만 투자한다면 오히려 장기 투자하는데 어려운 환경이 만들어집니다. 혹은 나스닥 100에만 투자해도 나름 성장주에 집중 투자하는 것과 비슷한 효과를 발휘하는데요. 예를 들어 월 100만원씩 투자한다면 대략적으로 엔비디아의 9만원, 애플의 8만원, 구글의 7만원, 테슬라 4만원, 팔란티어 2만원을 투자하는 겁니다. 한 번에 100개의 기업을 시총 비율에 맞게 담을 수 있는 효과가 발휘됩니다. 조금 더 집중 투자를 하고 싶다면 또 다른 ETF가 있는데요. 나스닥 100에서 빅테크 7개만 추려서 투자하고 싶다면 MAGS가 있습니다. 엔비디아, 마소, 애플, 구글, 아마존, 메타, 테슬라에 집중된 투자이고요. 조금 더 느슨하게 투자하고 싶다면 S&P 500을 가지고서도 볼 수 있는데요. 상위 100개 기업을 모아서 투자하고 싶다. 그러면 OEF가 있고 50개의 기업을 모아서 투자하고 싶다면 XLG가 있습니다. 투자 전략에 따라서 다양하게 활용해 보시면 좋습니다.
좋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 외에도 ETF로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이 다양하게 있는데요. 최근 트렌드를 쫓아서 공부하고 투자하고 싶다면 혁신과 테마 ETF를 활용합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2026년 미국 정부의 가장 큰 정책의 방향을 결정하는 요소는 국방수건법과 제네시스 미션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국방수건법을 통해서 방산과 우주항공이 중요하다는 걸 알았죠? 이걸 ETF로 투자할 수 있고요. 제네시스 미션을 보고서 반도체와 AI 관련된 ETF도 투자할 수 있습니다. 나의 투자 방향과 맞는지 해당 정책에 대한 나의 시선을 넣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ETF 투자 전략을 시간에 따라서 결정을 해보면요. 월 1시간 정도 투여할 수 있는 시간이 있다. 그러면 적립식으로 시장지수 ETF를 투자하는 게 맞습니다. 일주일에 1시간 정도 시간을 낼 수 있다면 앞에서 봤던 정책 기반의 테마 ETF를 선택하셔도 됩니다. 매주 확인하면서 시향이 어떻게 바뀌는지 점검하시면 되고요. 마지막 매일 1시간 이상 시간을 낼 수 있다면 못할 투자가 없는 거죠. 지수, 배당, 혁신, 테마 모두 가능합니다. 단 트레이딩은 안 되니까 스캘핑은 제외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월 1시간 정도밖에 시간을 낼 수 없는 투자자라면 기업 투자는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ETF를 샀다면 다음은 대기 자금을 어떻게 굴릴지 알아야 되는데요. 여기서 수익률이 갈리게 됩니다. 왜 그런지 바로 뒤에서 볼게요. 앞에서 4월에 주가가 하락했을 때 매수가 작았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현금이 없어서입니다. 3명의 투자자가 있다고 가정해 볼게요. 이 중에서 4월에 폭락했을 때 기회를 잡을 수 있는 투자자는 누구였을까요? 누가 뭐래도 현금을 20% 들고 있던 투자자겠죠. 이렇기 때문에 현금을 일부 들고 있는 건 가능성을 들고 있는 겁니다. 그럼 현금성 자산은 어디에 보관하는 게 좋을까요? 스텝별로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바로 인출해서 쓸 수 있는 파킹 통장입니다. 요즘에는 금리가 1에서 3% 정도 되죠. 현재 카카오뱅크는 1.6%밖에 되지 않습니다. 바로 인출할 수 있는 대신에 이자가 저렴한 거고요. 뒤로 갈수록 인출하는 데 시간이 좀 더 걸리지만 그만큼 이자가 더 올라가게 됩니다. 저는 파킹 통장이랑 초단기 채권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생활비는 파킹 통장에, 비상금은 초단기 채권에 넣어두고 있습니다. 비상금이 언젠가 위기를 기회로 잡는 자금이 될 거고요. 그날이 오지 않기를 바라지만 플랜 B를 염두에 둬야 됩니다. 대표적인 초단기 채권으로 3개를 가지고 왔습니다.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게 SGOV인데요. 현재 배당률이 4.1%고 총 보수는 0.09%입니다. 보수를 빼면 배당률이 4%인 거죠. BIL과 SHV도 비슷합니다.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어디에 넣어도 상관없고요. 한 가지 주의할 것은 언제 사느냐입니다. SGOV의 주가 차트를 보면 톱니바퀴처럼 생겼죠. 월배당을 지급하다 보니까 매달 주가가 한 번씩 꺾이는 모습입니다. 차트로 보면 커 보이지만 하락폭이 대략 0.3% 정도고요. 이항 계좌에 놔둘 거면 플러스로 표시되는 게 기분이 좋겠죠. 그래서 저는 배당을 지급한 다음날 주가가 내려갔을 때 매수합니다. 그럼 플러스 수익률이 보이게 됩니다. 위기 대응책으로 현금성 자산을 봤는데요. 실제 캐시카우가 되는 배당 기업을 살펴보겠습니다. 배당 기업에 투자할 때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될 게 뭐냐고 묻는다면 저는 1번으로 지속적인 배당 성장을 뽑습니다. 예를 들어 1975년도에 만원의 배당을 지급한 회사가 있습니다. 1990년도에는 3만원, 2015년도에는 9만원을 줬습니다. 배당금이 3배씩 증가했는데요. 그럼 2026년 현재 배당금으로 얼마를 줄까요? 27만원? 30만원? 금액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우리는 당연히 배당금을 더 늘려줬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바로 지속적인 배당 성장의 힘인 거죠. 실제로 미국엔 이 규칙을 지키고 있는 회사들이 많습니다. 미국에서 50년 이상 배당을 늘려온 기업이 현재 57개가 있습니다. 이를 배당 왕족주라고 부르는데요. 저는 이 숫자가 시간이 지날수록 줄어들 거라고 생각했는데 3년 전보다 10개나 늘었습니다. 탈락하는 기업보다 배당을 지속적으로 주는 기업이 더 많아지고 있다는 거죠. 그 밑에 25년 이상 배당을 늘리면서 S&P 500에 포함된 기업을 세어보면 69개입니다. 이를 배당 기족주라고 부르는데요. 배당을 잘 주는 우량 기업입니다. 해당 기업을 직접 찾아보고 싶은 분들은 슈어 디비던드 사이트에 방문하시면 엑셀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저도 처음에 배당 공부할 때 여기서 정보를 많이 받았는데요. 다양한 배당 정보가 있으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배당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볼게요. 기업이 돈을 많이 벌면 당연히 배당을 많이 주겠죠. 그런데 반대로 돈을 작게 벌면 어떻게 될까요? 배당을 컷할 수 있을까요? 50년 이상 배당을 늘려왔는데 한 분기 작게 번다고 배당을 컷하면 안 되겠죠. 그럼 실제로 어떻게 운영되는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배당 왕족주에 속하는 코카콜라를 가지고 왔고요. 코카콜라가 이번 분기에 100억 원의 매출이 발생됐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 중에 얼마를 배당으로 지급할까요? 원자재 판관비 같은 각종 비용을 모두 빼고 순이익을 체크해보면 30억 원입니다. 실제로 코카콜라 순이익률이 한 28% 정도 되고요. 여기서 배당을 얼마 줄지 배당 성향에서 결정되게 됩니다. 배당 성향을 체크해봤더니 코카콜라가 68% 정도 되는데요. 70%라면 21억 원의 배당을 지급하는 거죠. 주식수가 2100만 개라면 한 주에 100원이고 4분기 동안 동일하게 지급한다면 1년 동안에 400원을 지급하는 겁니다. 주가가 만원이면 배당률이 4%인 거죠. 보통 배당금을 늘리는 형태로 진행되기 때문에 배당 성향이 증가하면 그만큼 돈을 잘 못 번 거고요. 배당 성향이 감소하면 그만큼 돈을 더 잘 번 겁니다. 코카콜라의 현재 배당 성향 68%라고 말씀드렸죠. 누가 봐도 배당 기업입니다. 성장 기업 같은 경우는 배당 성향이 낮은 대신에 그 돈으로 연구개발에 투자합니다. 배당 기업은 보통 균일한 실적을 보여주는데요. 이는 일관된 배당금으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각자 기업의 고유 배당률이 정해지는데요. 보통 코카콜라는 배당률이 2% 후반에서 3% 초반에 머물러 있습니다. 다른 기업들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여기에 머물러 있는데 유독 평균 배당률보다 높은 회사가 있습니다. 그건 타겟인데요. 그 말은 주가가 많이 빠졌다는 이야기겠죠. 타겟의 배당률이 얼마나 벌어졌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최근 10년간의 배당률 차트를 보면 역대급으로 배당률이 올라가 있죠. 얼마 전에 5%를 넘겼었습니다. 10년 평균 배당률이 2.9%인데 지금은 4.3%죠. 실제로 주가가 많이 하락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2020년부터 현재까지의 차트를 보면 주가가 정말 많이 빠졌죠. 250달러가 넘던 주가가 지금 105달러밖에 되지 않습니다. 기업의 매출과 이익이 무너지고서 전망도 좋지 않기 때문에 주가가 내려온 건데요. 타겟은 50년 이상 배당을 늘려온 왕족주이기 때문에 함부로 배당을 삭감하지 않을 겁니다. 그렇다면 둘 중에 하나이겠죠. 이렇게 고배당을 지급하면서 현재 주가에 머물러 있거나 아니면 다시 실적 개선이 일어나면서 주가가 오르는 겁니다. 무엇이 됐든 투자자 입장에서는 하방이 어느 정도 막혀있는 투자입니다. 트럼프는 연말 대국민 연설에서 2026년 소비 회복을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겠다고 이야기했는데요. 국민들의 지갑과 계좌에 확실히 알 수 있는 의미를 부여하겠다고 합니다. 감세, 면세, 환급 세 가지를 모두 동시에 진행한다는 이야기죠. 이는 미국 소비가 살아나는 데 도움될 뿐만 아니라 시장이 다시 성장할 발판이 됩니다. 그 속에 타겟이란 기업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기대해봐도 좋은 시기인 거죠. 안전마진이 어느 정도 확보된 타겟은 고배당 투자자라면 관심있게 보면 좋습니다. 지금까지 배당 기업을 스윙으로 투자할 때 어떻게 연결시키는지 말씀드렸으니까 다양한 기업을 가지고 확장해 보시기 바랍니다. ETF로 투자할 수 있는 대표 배당 종목 3개를 가지고 왔습니다. 배당과 성장주를 함께 투자하고 싶은 분들은 DGRO를 선택하시면 되고 지속적인 배당 성장에 포커스를 맞추고 싶다. SCHD입니다. 그리고 25년 이상 배당을 늘려온 기업에 투자한다면 NOBL이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실행 단계로 환율을 보겠습니다. 환율은 타이밍을 예측하는 게 아니라 규칙을 갖고 대응하는 게 중요한데요. 지금 환율이 너무 높죠?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환율을 움직이는 대표적인 요소 6가지를 가지고 왔습니다. 한미 금리차부터 심리 변화까지 다양하죠. 각각의 요소가 지금 환율을 어느 쪽으로 힘을 주고 있는지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상승이 3개, 하락이 2개, 중간이 하나죠. 결국 어디로 갈지 모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환율 타이밍을 맞춘다는 건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연도별 원달러 환율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예전에는 10년 평균 환율을 가지고서 환전 유무를 결정했었는데요. 그렇게 했더니 환전을 못하는 경우가 최근에 많이 발생됐습니다. 최근 4년 동안 크게 올랐기 때문이죠. 그래서 요즘에는 최근 3년 기준으로 환전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1364원인데요. 이랬더니 1년에 2-3번 기회가 왔습니다. 그리고 간혹 국내 상장된 S&P 500은 환율 상관없는 거 아니냐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코덱스 미국 S&P 500을 매수해도
경우도 달러로 투자한 거나 동일합니다. 우리가 원화로 매수했을 뿐이지 환전 및 매수는 운영사에서 진행한 거죠. 해외 직투는 당연히 우리가 환전하고 매수합니다. 누가 하느냐의 차이지 결국 둘 다 달러 자산이고요. 그런데 왜 해외 직투랑 국내 S&P 500 수익률 차이가 있을까요? 자세히 한번 보겠습니다. 국내 S&P 500의 수익률이 다른 건 크게 4가지 요인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큰 요소는 당연히 환율이죠. 미국 직투는 우리가 매도할 때 한 번에 환율이 적용되지만 국내 계좌는 매일 환율이 반영됩니다. 그 다음으로 미국 증시가 마감하고서 우리 장 열릴 때까지 시간차가 있죠. 그때 선물 가격이 움직입니다. 그 차이만큼 또 수익률이 달라지고요. 나머지 계리열, 수급, 보수도 영향을 주지만 그리 크지 않습니다. 실전에서 쓰는 환전 규칙 3가지를 정리해보면 첫 번째는 우선 매달 적립식으로 투자하는 돈은 매달 환전합니다. 자연스럽게 평균 환율에 도달하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환전은 투자 직전에만 하는 건데요. 매일 환율창을 보면서 스트레스 받지 않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럴 시간에 내 종목을 공부하는 게 더 효과적이죠. 마지막 세 번째는 앞에서 이야기한 3년 평균 환율을 고려해서 환전하는 건데요. 이때는 초단기 채권같이 현금성 자산을 넣는 목돈을 환전할 때 좋습니다. 지금까지 이야기한 내용을 바탕으로 투자하면 차곡차곡 수익률이 쌓여갈 텐데요. 그렇게 계좌가 불어나면 이제 다른 궁금증이 생기게 됩니다. 언제 팔지? 지금인가? 너무 높이 올랐으니까 이제 내려와야 될까? 5만 가지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냉정하게 현 상황을 파악하는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미국 증시로 물이 잘 흘러가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M2 통화량을 보겠습니다. 2022년부터 약 2년 동안 수도꼭지를 잠그니까 증시가 좋지 못했죠. 그러다가 다시 M2 통화량을 늘리자 증시가 살아났습니다. M2 통화량이 꼭 미국 증시 같죠? 실제로 유사하게 흘러갑니다. 지금은 통화량을 계속 늘리고 있는 추세이고요. 추가로 더 보고 싶다면 연준 대차대조표랑 영래표 잔액을 보면 도움이 됩니다. 여튼 지금은 걱정하는 시기는 아닙니다. 주식시장의 현 위치를 측정할 수 있는 도구 4개를 말씀드리면 공포 온도계라고 불리는 빅스, 스트레스 강도를 알 수 있는 10년물 국채금리, 기업 거품을 측정할 수 있는 S&P 500 포워드 P 레시오, 투자 심리를 측정하는 공포탐욕 지수가 있습니다. 현재 시장을 측정해보면 공포는 없고 안도감과 중립을 지키고 있지만 밸류에이션이 높아서 거품이 아닐까 걱정을 끼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럴 때는 가만히 전략을 유지하는 게 좋고요. 우리가 적극적으로 투자해야 될 시점을 보면 빅스가 패닉에 빠지고 스트레스를 받아서 공포가 극에 달하는 시점입니다. 4개의 지표가 모두 같은 곳을 바라볼 때는 저도 매수 버튼에 손이 안 나갈 텐데요. 그때 이 영상을 다시 보면서 마음을 다잡아야겠습니다. 추가로 제가 보는 지표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S&P 500 기업의 200일 이동평균선 밑으로 내려오는 비율인데요. 이게 20 밑으로 내려가면 무슨 큰일이 생긴 거고 15 밑으로 내려가면 거의 바닥에 왔다는 신호입니다. 팬데믹 때도 이게 잡히기 시작했고요. 과거 경제위기 때도 15 이하로 내려갔었습니다. 작년 4월에도 조정을 받을 때 멤버십 분들께 이 부분을 언급드렸고요. 그때 저도 절세계좌를 활용해서 비중을 늘렸습니다. 2년에 한 번꼴로 찾아오는 기회 신호입니다. 추가로 섹터별로 200일선 위에 있는 비율을 체크해보면 현재 리츠와 필수 소비재가 가장 저평가되어 있고 커뮤니케이션이 반등하면서 올라오기 시작했죠. 아마존과 테슬라 관심있게 지켜봐야겠습니다. 제게 댓글로 많이 주시는 질문 중에 2026년 어떤 ETF를 사는 게 좋을까요? 20대는 뭐 사요? 40대는 비중을 어떻게 해요? 50대는 현금 흐름 어떻게 만들까요가 있습니다. 나이도 나이지만 투자 성향에 따라서 포트는 많이 달라질 텐데요. 투자 성향에 맞게 연령별 포트를 구성해 보겠습니다. 2030 투자자의 성향을 파악해보면 성장주 중심의 투자를 원하고 변동성을 감내할 수 있는 멘탈의 소유자입니다. 시간을 최대한 활용해서 복리 효과를 누리고 싶다고 하는데요. 목표는 결혼, 내 집 마련, 노후 준비 많습니다. 이럴 때 어떻게 투자하면 좋을지 분석해 보겠습니다. 우선 사회 초년생이라면 많은 돈을 투자할 수 없을 테니까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됩니다. 연금저축으로 세액공제를 받으면서 S&P 500을 투자하고 ISA는 내 집 마련을 꿈꾸면서 수익률 높은 나스닥백으로 투자합니다. 그리고 직투는 지수와 기업 투자 반반 섞어서 투자하는데요. 그 이유는 시간을 최대한 활용한다고 했으니까 직접 공부해서 투자 수익률을 높이는 방향으로 설계해야 됩니다. 복리는 시간도 중요하지만 수익률도 중요하니까요. 직투 계좌를 어떻게 하면 좋을지 예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지수는 성장과 배당 25%씩 바벨 전략으로 가져갑니다. 이제부터 이게 기준이 되고요. 기업에 직접 투자하면서 분기별로 지수 대비 수익률이 좋은지 나쁜지를 점검합니다. 상승장에는 당연히 좋을 테니까 크게 동요하지 않고요. 하락장에서 얼마나 방어를 잘 하는지 함께 점검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5년 정도 투자하면 투자에 대한 지식과 자산이 많이 쌓여 있을 겁니다. 다음으로 4050 포트폴리오를 보겠습니다. 투자 성향을 파악해보면 월 200만원씩 적립식으로 투자할 예정이고 위험 해지와 성장 투자를 함께하는 자산 배분 포트를 원하고 있습니다. 안정적인 포트폴리오를 구성해보겠습니다. 3개의 계좌 모두 활용하고요. 연금저축은 수패의 자산배분 공식이죠. 성장 배당 채권금 4411로 투자하는 거고요. ISA는 S&P 500으로 단일 종목 투자합니다. 비상금을 넣어두는 형태로 운영하는 게 좋고요. 마지막 직투는 성장과 배당 그리고 혁신주를 담습니다. 현금 흐름을 만들 때 직장인이라면 배당금을 2천만원 넘지 않게 운영해야 되고요. 자영업자는 1,000만원 이하로 관리해야 됩니다. 그래야 건보료에서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포트폴리오로 구성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성장에 나스닥과 반도체를 넣었고요. 배당에는 앞에서 소개드린 SCHAD와 타겟 그리고 UNH를 담았습니다. 배당은 직접 공부하면서 기업을 선별하시길 바라고요. 혁신은 사이버 보안과 로봇 ETF를 담았습니다. 제 다른 영상들 보시면 내게 맞는 종목을 찾아보실 수 있으니까요. 나한테 맞게끔 갈아 낀다고 생각하시는 게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6070 포트폴리오를 볼게요. 투자 성향을 파악해보면 은퇴를 하셨고 커브드콜 투자를 좋아한다고 합니다. 월 300만원 현금 흐름을 만들어야 되는데요. 계좌부터 세팅해 보겠습니다. 연금저축 ISA 직투 3개 계좌 모두 활용합니다. 우선 연금저축과 ISA는 성장과 배당, 바벨 전략을 넣었고요. 6년차부터는 2개의 계좌에서 인출해서 현금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직투는 최대한 빨리 현금을 만들어야 되는데요. 구성 종목을 바로 뒤에서 볼게요. 매달 현금 흐름이 중요한 투자자이기 때문에 먼 미래보다 가까운 현금 흐름을 선택했습니다. 그 중에서 커브드콜 상품이 꽤 많죠. 안정형, 성장형, 고배당형 3가지로 나눠서 진행했고요. 현금이 매달 필요하기 때문에 초단기 채권과 달러 현금도 10%씩 보유하고 있습니다. 복리 효과를 누렸으면 좋겠는데 조금 아쉬운 포트죠. 그래도 30%는 SCHD를 담았으니까 미래 배당도 기대해 보겠습니다. 돈을 많이 벌었다면 그 끝에는 무서운 세금이 기다리고 있는데요. 어떻게 하면 절세를 할 수 있는지, 가장 효율적인 계좌를 운영하는 방법은 무엇인지 정말 쉽고 빠르게 예시를 통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통 3개의 계좌를 많이 운영하고 있을 텐데요. 우선 배당을 많이 받고 싶은 투자자라면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와 건보료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ISA와 연금저축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게 좋고요. 해외 직투는 소득에 따라 세금이 격하게 증가하니까 배당 투자자분들은 절세 계좌를 먼저 채우셔야 됩니다. 소액으로 단기 투자한다면 해외 직투 계좌가 좋습니다. 1년에 250만원 비과세 혜택이 있는데요. 이 돈은 1,000만원 투자해서 25% 수익이 났을 때 비과세라는 겁니다. 투자금이 1,000만원 내외면 우선 해외 직투로 비과세 혜택을 최대한 누리는 게 좋고요. 그 다음은 ISA를 활용해서 200만원 비과세 혜택으로 넘어가는 게 좋습니다. 10년 이상 장기 투자한다면 복리 효과를 최대로 누린다는 이야기인데요. 시세 차익이 많아지기 때문에 세율이 가장 민감한 부분입니다. 연금저축이 5.5%로 가장 저렴하죠. 전체 금액이라고 하지만 세율이 작기 때문에 10년 이상 투자했을 때는 연금저축이 좋습니다. 그 다음은 ISA 계좌가 세율이 9.9%로 낮고요. 연금저축과 ISA 1년 한도 금액이 3,800만원입니다. 둘을 합쳤을 때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이 금액을 다 넣고도 금액이 남는다면 그때는 어쩔 수 없이 22% 양도세를 생각하고 투자하셔야 됩니다. 혹은 장기 투자로 해외 주식을 오래 가져가면 수익이 커졌을 때 한 가지 방법이 더 있는데요. 배우자 혹은 자녀에게 증여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취업에 성공한 사회 초년생이라면 무조건 연금저축부터 시작하는 게 좋습니다. 새 공제가 되죠. 청약저축과 세트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작은 돈이라도 조금씩 처음부터 시작하면 그 끝은 창대해질 겁니다. 지금까지 미국 주식 투자의 모든 것을 다뤄봤습니다. 계좌부터 시작해서 혁신 성장주는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 반도체 사이클을 확인하는 방법, ETF 투자했을 때 섹터별로 어떻게 다가가는지, 현금성 자산을 보관하는 방법, 고배당 스윙 투자, 환전 방법, 리스크, 포트폴리오, 세금까지 있습니다.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혹시라도 내용이 이해가 안 되는 분들은 2-3번 정도 들으시면 귀가 트이실 겁니다. 저장해서 보시길 바라고요. 제가 주식 강의를 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이렇게나마 무료로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영상을 보고 투자에 도움되길 바라는 마음이고요. 궁금한 내용이 있다면 언제든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몇 년이 지나도 대댓글을 남겨드리겠습니다. 수페TV 구독자분들이 모두 자유롭게 나는 그날까지 제가 옆에서 함께 비행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겁먹지 말고 차근차근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 부자 되는 그날까지 파이팅입니다. 잠깐 이벤트 보고 올게요. 요즘 AI를 비롯해 반도체에 대한 인기가 상당히 뜨겁죠. 절세 계좌를 활용해 투자하기 좋은 이벤트가 있어서 소개드립니다. 삼성 자산운용 코덱스 ETF 중에서 삼성이 잘하는 반도체와 AI 관련된 ETF 3개 중에 하나만 매수하면 되는데요. 성장주를 적립식으로 모아가는 분들이 부담없이 참여할 수 있는 이벤트입니다. 경품으로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배달의 민족 상품권을 추첨을 통해 300명에게 준다고 합니다. 꽤 많죠? 지난번에 코덱스 이벤트에 당첨됐다고 댓글 남겨주신 분들이 많았는데요. 이번에도 우리 구독자분들이 많이 당첨되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벤트 대상 ETF는 아래 고정 링크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